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됐건 한반도에 한국인 가운데는 아시아를 비롯해서 물론 아시아인들이 주가 됐겠지만은 유럽인들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한국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어떤가? 아시아에 어떻게 진출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한국인 어떻게 나가 있는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 소용과 아비딘 얘기를 하면서 페르시아의 왕자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신라의 공주 프라랑은 어떤가요? 아마 이렇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에 있는 인물로서 외국으로 시집간 그런 인물이 또한 신라의 공주 프라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원나라 제국 시절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충선왕이라든가 충렬왕, 충수왕 뭐 이런 임금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원나라, 오늘의 몽골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원나라로 가서 황후가 된 기황후, 기시성을 가진 황후가 있겠죠. 그리고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고선지 장군. 고선지 장군이 정말로 그 아시아 국가들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뭐 당나라 군인이 돼서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왕 장보고도 어떤 거예요? 중국으로 진출하고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뭐 그런 인물이라 우리는 해상왕, 바다의 왕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제 나라를 세웠던 고구려의 유민인 이정기 장군도 있고요.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소비에트 유니온에서 농작물을 잘 생산을 해서 그 영웅의 칭호를 받았던 바로 김병헌 선생도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이끌었던 영웅 양칠성. 물론 조선인으로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군으로 참전을 했다가 결국 양칠성이라는 인물은 이곳에 남아서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주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혹시 그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혹은 까만 나라 노란 추장? 뭐 이런 말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까만 나라라고 얘기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세상에 빨간 나라도 있고 하얀 나라도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 피부색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나라가 있죠. 그 가운데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상기 박사님은 여기에 가서 추장으로 초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사바, 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요즘에 TV에 보면은 왜 오라쿠로 중에 정글의 법제, 뭐 이런 데 보면은 어디에 가서 뭐 카사바를 캔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식량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종자를 개량해서 이 민족의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됐던 분입니다. 자, 이 모습은 실제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극에서는 연예인이 기왕후의 역할을 했었죠.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보면 전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도 여하튼 기왕후가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제 고선지 장군 얘기를 했죠.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탈라스 전투 아시죠? 그 탈라스 전투가 이제 마지막 전투였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타슈켄트. 여기는 돌의 나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면 그래서 석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미르, 우리가 파미르 공원 얘기를 하죠. 거기까지도 했고요. 길기트라는 데인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현 파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인도였겠죠. 인도의 그 어디라고요? 천축국이라고 했겠죠. 인도를. 그러니까 천축국 중에서도 저쪽 서쪽의 천축국 쪽에 거기까지도 정보를 나갔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한반도에서 살았던 고구려의 유민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의 동해안들 이쪽에 신라방이라든가 신라소를 설치를 해서 교역을 담당하고 장악했던 바로 해상왕. 이 해상왕 장보고는 그래서 이쪽 적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사당을 지어놓고 모셔지고 있기도 하고요. 일본에도 이렇게 많은 곳들, 후쿠오카, 교토, 뭐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장보고를 기리는 그러한 어떤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기라는 분, 이분은 이제 좀 낯설고 생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반도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옛날에 제나라의 영역인데 제나라가 등주, 레주, 뭐 기주, 서주 뭐 이렇게 하는 이 나라들, 이 지역을 장악하고 그 통치를 했던 분이 바로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이정기 장군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옛날 그 침략만 당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정보를 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의 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소비엣의 소련의 구소련의 농사혁명을 일으킨 영웅으로 칭호를 받았던 바로 김병화 선생이고요. 이분의 박물관도 이렇게 차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칠성이라는 분이고요.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의 국립 뭐라고 하죠? 이제 국립묘지에 이렇게 양칠성을 추모하는 추모백들의 모습도 보시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한상기가 까만 나라, 까만 사람들이죠 다. 노란 추장. 이게 이제 추장의 복장입니다. 추장으로 추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는 이렇게 뭐 자주 통화도 하고 아주 가끔은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언제 그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시고서 뭐 기념 촬영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과 아시아 아주 빈번하게 그렇게 교류했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이렇게 다양한 나라. 그러니까 사실 지구가 둥근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나지 않게 우리의 낯선 이웃들을 좀 맞이하고 그들과 화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방송인들을 보면 조금 더 친근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예를 들면 로버트 할리, 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독일 신사 이참 씨도 살아있죠. 이분은 이씨예요, 그렇죠? 본관은 어디입니까? 독일 이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버트 할리는 어땠어요? 할리니까 하일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영도하십니다. 부산 사투리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축구 선수 저 양반은 구리신 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미워도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 수 있을까요? 추성훈이죠. 그리고 누구일까요? 이중섭, 화가죠. 그리고 개그맨이고 진보논계 이렇게 얘기하는 진중권씨고 정준하고 이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미워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깝고도 먼 나라, 바로 일본인을 아내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다문화 가정 이렇게 또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되게 상대적이죠. 왜 우리가 멀티컬처라는 말을 한국인들만,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유일하게 동남아 출신의 부인을 둔, 그러니까 동남아 출신이 그 어머니인 그런 가정만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 이쪽에 배우자를 둔 가정은 국제 가정이라고 한다. 이게 뭔가요? 만약에 우리가 공평하게 어떤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서 우리가 좀 더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오늘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한국인이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면 한국인인가? 근데 우리는 생각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주했는가? 이주의 과정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주의 과정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 근거들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정말로 많은 성씨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 중에는 또 아시아의 각국으로 이렇게 진출했던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한국인에 대한 오해를 푸는 거겠죠.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인의 수, 외국인 주민 수가 몇 명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0만이 넘었죠. 지금 23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가 있는 이민자들은 얼마나 될까? 이 사실을 아시면 또 더 놀라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사실 북방계인가 남방계인가라는 이 문제,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인, 북방계인가 남방계인가?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종류가 같다는 것은 모계가 같다는 것이다. 두 인류의 오랜 시간 차이를 고려해도 유전체가 매우 가까운 편으로 악마문 동굴이는 한국인의 조상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악마문 동굴이라는 게 네이블 케이브인데 여기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러시아입니다. 여기에서 악마문 동굴인을 발굴을 하는데 이 유전자를 검사를 했어요. 유전자를 검사했더니 한국인들의 유전자와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아마 2016년 정도가 아닐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마문 동굴인 밝힌 진실, 한국인 뿌리는 어디다? 남방계. 어떤 남방계? 혼혈 남방. 다시 얘기해서 북방계도 있고요. 남방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방계가 약 75%랍니다. 한국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북방민족이다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워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따져봤더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남방계라고 얘기를 하면 동남아인들이겠죠. 그리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실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바뀌는 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구강의 구조라든가 이렇게 생김, 모양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양은 다르고 피부색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피부색은 왜 달라질까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기후에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피부색이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남방계로서 주로 남방계로서 우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남방계라는 것을 이렇게 민족의 이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쪽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서두에 그런 걸 우리가 확인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우리는 자바인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이쪽은 베트남이 되고 캄보디아, 태국 뭐 이럴 텐데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가죠. 여기서 다시 어때요? 이 지역에서 악마문 동굴까지 갔겠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북방계 민족과 혼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남방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들어온다? 다시 한반도로 들어왔다. 그러니 한반도인들의 유전자 속에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속에는 남반계의 모계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마문 동굴의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숫자 믿기시나요? 오늘날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국내에 250만 명의 이주민이 들어와 있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은 몇 명이라고요? 750만 명. 무려 3배죠. 3배가 넘죠. 3배가 넘나요? 3배 정도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 이에 대해서 이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얼만큼 수용하고 이해하는가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보면은 한국인들은 이런 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 문화적 수용성이 매우 낮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거든요.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늘 공통점만을 찾았어요. 공통점만을 찾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들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벌이고 있는 운동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공통점을 찾자.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야 이웃과 훨씬 더 소통할 수 있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계 유전자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제 이름에 김용국인데 아버지의 성은 김인데 구라는 성, 어머님의 성을 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뭐 이렇게 행정서류에는 김구용국이라고는 쓸 수 없겠지만은 다른 것에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김구용국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한국인의 성을 사용하게 된 게, 성을 사용하게 되는 게 삼국시대부터입니다. 이건 물론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이렇게 성을 사용하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사용할 것 같지만은 어떤 민족들은 직업을 자기의 성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귀던 그 미국 친구 중에 게리 피셔라고 있었는데, 피셔는 뭐예요? 직업이에요. 어부였답니다. 어부. 그래서 그들은 피셔라는 성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김이박, 최정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앙아시아 쪽 친구들이 이름을 쓰는 걸 보면 그들은 따로 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아버지의 이름을 성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톨론바에바 아스콜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톨론바라는 것은 할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딸, 손녀, 누구의 손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우리의 성씨처럼 뭐 이렇게 쓰는 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그 민족의 이름을 또 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터키인도 제 친구 중에 이제 뭐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알면 불쾌할 수도 있는데 저보다는 뭐 10여 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괵셀 투르크즈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떨까요? 투르크인이라는 뜻입니다. 괵셀 투르크즈. 투르크 민족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네팔에 제 그 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에 가면 그 동생들이 저와 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네팔인들의 성씨 중에는 구룽이라는 성이 있어요. 구룽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띠 구룽이라는 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구룽족이에요. 부띠라는 것은 붓다에서 연상이 되시죠. 불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네임을 하면 부띠 구룽 마하돈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꼭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성씨로 통일되지 않은 민족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려 때의 양민도, 양민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천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양민들은 성을 쓸 수가 없었어요. 노비와 천민계급은 성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분명히 양반도 있고 상민도 있고 천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던 천민들은 어딜 갔을까요? 우리는 놀랍게도 조상 중에 벼슬을 하지 않은 조상을 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이냐? 1909년에 일제가 조선인들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오늘과 같은 주민등록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호적법이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을 하려니까 성씨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하는 성씨를 나눠줬답니다. 그 순서가 어때요? 김이박, 최정. 김씨가 제일 많은 이유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김씨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왜 내가 김씨가 되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주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006년에 4만 명에서 2015년 171만 명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인 오늘 230만입니다. 그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만약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면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생활 환경이 좋다라는 웬얘기도 하고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한 거죠. 이웃이 나를 찾아온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문화적 수용성이 낮을까? 우리를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다. 얼마 정도가 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740만 명 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나가실까요? 징용으로도 가고요.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가고 일자리를 위해서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북아시아, 북미,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 이렇게 나가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74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 740만 명 중에 부끄러운 숫자도 있습니다. 16만 8천 명. 이들은 누구일까요? 해외 입양아들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에 드는데요. 수출과 수입을 포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외 입양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어떠신가요? 좀 부끄럽지 않나요? 저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도 이주를 하지만 이렇게 해외 입양이 되는 것도 이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입양된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인이 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아가 한국인 교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한국인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다. 왜? 한국인은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답은 어떤가요? 아니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묻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인류는 2013년에 31억 명이 국가 간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64억 명이 국가 간 이동을 한답니다. 현재 인류가 70억 명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30년도에는 적어도 인류의 90%가 국경을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태어난 나라는 있지만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적 수용성이 이렇게 낮고 장벽을 친다면 저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점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국인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한국어, 이런 모든 것들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용어로부터 한국의 문화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해답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엊그제 제 딸내미가 수업을 듣는 걸 보니까 캔맥주를 놓고 지방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이 계시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또 잘 이겨서 더 단단해지고 더 이 폭도 넓히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